평범한 나와 평범한 당신의 이야기. 톡톡 톡톡톡. 모두가 잠든 새벽. 잠결에 고양이가 걸어오는 소리를 듣습니다. 발톱을 깎아야 할 때가 지난 고양이는 발소리를 내며 자신의 존재를 알립니다. 그 귀여운 소리가 듣기 좋아서 일부러 발톱 깎는 걸 늦출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고양이가 있네? 우리 집에도 고양이가 살고 있어. 그런 생각을 하면 어쩐지 마음이 포근해집니다. 고양이가 얼른 다가와 주기를 기다리다가 다시 잠에 빠져들고 잠시 후 코끝에 서늘한 기운이 느껴지면 입가에 미소가 배어나옵니다. 안녕? 난 잠이 깼어. 하고 고양이가 자신의 코를 내 코에 살짝 부딪히며 인사를 해줬으니까요. 바로 그 순간 행복이란 것이 나에게 머물고 있음을 느낍니다. 고양이의 뒤척거림에 매일 밤잠을 설치지만 아침이면 거뜬히 일어나지는 날들입니다. 빼놓지 않고 비타민을 챙겨 먹고 조금씩 늘어가는 눈가의 주름을 확인하고 차가운 물에 뛰어들어 배영을 하면서 수영장 천장에 달린 조명의 개수를 세어보고 한 달에 한 번 호르몬제를 처방받고 좋아하는 빵을 조절해서 먹는 평온하면서도 조금은 지루한 날들이 자연스럽게 나를 스쳐갑니다.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면서 생각했습니다. 어쩌면 인생이라는 바다에서 나를 지탱해 주는 건 큰 기쁨이 아닌 아주 작은 기쁨들인지도 모른다고요. 이런저런 경험을 통해 삶의 우선순위가 정리된 지금이 바로 그 작은 기쁨을 만끽할 때라는 것을요. 입에 맞지 않는 음식을 먹어야 하는 곤혹스러운 식사가 끝나고 맛있는 디저트가 나온 것 같은 기분으로 현재를 살고 있습니다. 대수롭지 않게 흘러가는 시간이 선물임을 알게 한 건 지나온 세월과 경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행복을 이야기하려면 어쩔 수 없이 쓰라렸던 오래전 기억을 조금 꺼내야 하지만 그리 재미없어질까봐 염려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시간은 흘렀고 현재의 이야깃거리가 훨씬 풍성하니까요. 며칠 전 수영복을 입으면서 자연스럽게 엉덩이에 손이 닿았습니다. 그런데 그전과는 어딘가 달라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지구의 중력은 혼자서 다 받는 게 아닐까 하고 내심 신경이 쓰였던 축 처진 엉덩이가 조금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0.1만큼 탄력이 생겼다고 할까요? 엉덩이가 달라졌다는 건 어디까지나 나만 아는 사실입니다. 이것 봐! 내 엉덩이 좀 만져봐. 조금 단단해진 것 같지 않아? 하고 동네방네 떠들어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하고 싶습니다. 지금부터 쓰려는 이야기는 대개 이런 것들입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누구도 알아주지 않아서 발설하고 싶어 안달이 나는, 별일이 아닌데 왠지 부끄러워서 비밀이 되었거나 내 자랑 같아서 입을 다물게 된, 투덜거리고 싶어서 입이 근질거리지만 속 좁은 사람이라는 말을 들을까봐 삼켜버렸던 그런 이야기들. 사생활에 관한 것이라고 해도 나를 위해서만 쓰는 글이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문득 글 쓰는 손을 멈춰 세우지만 한 문장이라도 누군가에 닿고 싶다는 열망이 결국 앞으로 나가게 합니다. 다만 호들갑스럽지 말자는 마음으로요. 얼마 전 독자와의 만남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앉아있는 게 믿기지 않았고
남의 일을 대신하려는 사람처럼 어색했습니다. 책을 쓰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용기로 두 번째 책을 쓴다고 했을까? 책을 읽어줄 이들에게 시간이 아깝지 않을 만한 뭔가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에 한동안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책상 앞에 앉으니 정말 쓰고 싶은 것을 쓰자는 마음이 강해지고 사생활을 털어놓을 용기가 생겼습니다. 어차피 대단한 작가가 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검색창에 김설 두 글자를 넣으면 적당히 늙어가는 여자의 얼굴이 보이는 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몫의 삶을 살아가는 평범한 나와 평범한 당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고 싶습니다. 이 책을 읽으며 어머, 이건 내 이야기잖아 하고 말해줄 사람들을 생각하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씁니다. 월요일 아침. 나는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이다. 워낙 겁이 많기도 하고 나로 인해 주변이 소란스러워지는 게 싫다. 그런 이유로 싸움의 기술을 연마하지 못했다. 선천적으로 억척스럽지 못하고 어쩌다가 악다구니를 쓰다가도 번뜩 이게 무슨 부끄러운 짓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뱀처럼 보이지 않는 곳으로 스르륵 사라지고 싶다. 세상에 싸움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냐고 반문하는 사람이 있다면 나는 분명히 말할 수 있다. 싸움에 최적화된 사람이 있다고. 싸움에서 한두 번 이겨본 사람들은 승리에 도취되고 싸움 앞에서 용감해지며 자신도 모르는 사이 싸움의 기술을 늘려간다고. 그리고 마침내 싸움이 좋아지는데 남에게는 차마 싸움을 좋아한다는 말을 못하는 것 뿐이라고. 그런 사람들을 자세히 보면 마치 만화 속에서 방금 튀어나온 사람처럼 두 눈 속에 불이 활활 타오르게 보인다. 언제까지나 피하고 싶은 사람들이다. 딸이 5살 되었을 때였다. 고열과 구토가 심한 아이와 함께 뜬 눈으로 밤을 새운 다음 날 아침이었다. 아이를 업고 병원으로 달려가야 하는 상황이었지만 회사로 향했다. 일단 출근을 했다가 사정을 얘기하고 조퇴를 하는 편이 좋겠다고 생각했다. 당시에 근무하던 회사는 그런 면에서 여유로운 분위기가 아니었다. 상황이 급박해 어쩔 수 없이 결근을 하면 윗사람에게도 동료에게도 대역 죄인이 되었다. 2, 3일 전에 미리 말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욕을 먹고 팀원들의 뒷말을 들어야 했다. 집안에 생기는 급한 일도 그렇고 아이가 아플 때도 2, 3일 후에 아프게 될 거라는 예고를 해주나요? 라는 말은 언제나 목구멍으로 삼켰다. 호주머니 속을 뒤집어 보이듯 집안 사정과 나의 처지에 관해 하나도 숨김없이 말했다면 이해받을 수 있었을까. 아이가 아플 때마다 부장님,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고 말을 시작했고 부장의 반응은 한결같았다. 김 팀장은 왜 그렇게 개인적으로 드릴 말씀이 많은 겁니까? 무슨 말인지 듣고 싶지 않습니다. 나는 여기까지 그냥 온 줄 알아요? 어째 프로의식이 없어요? 나가보세요. 부장이라는 직함을 달고 앉아있는 나쁜 년의 싸대기를 날리고 한 바가지 욕을 퍼부은 다음 그년의 얼굴에 사표를 집어던지고 문짝이 부서져라 세게 닫아버리는 상상을 하면서 벌개진 눈으로 자리에 돌아왔다. 팀원들의 차가운 시선이 뒤통수에 꽂혔다. 곧이어 누군가의 소리가 들렸다. 세상에 애는 지 혼자 키우나? 엄마들이 회사의 눈치를 보는 건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다고 들었지만 20년 전의 회사는
유독 일하는 엄마에게 불친절했다. 이상하게도 싸움을 좋아하고 상처를 주는 사람은 주로 여자 동료였다. 자연스럽게 세상에는 악한 사람만 있다고 생각하게 되었고, 그렇게 생각하게 된 이후로 회사는 마음 편한 곳이 아니었다. 동료들끼리 서로를 딱하게 여길 만도 한데 실제로는 무서운 적이다. 유독 친해 보이는 동료들끼리 삼삼오오 몰려내려가 빌딩과 빌딩 사이 골목에서 담배를 태우고 들어오는 걸 알았지만 그들과 친해지기 위해 담배를 배울 수는 없는 노릇 아닌가. 설사 담배로 인해 친구가 되더라도 각자 살아남기 위해 몸부림치다 보면 동료와 선후배 모두 결국 눈의 가시처럼 불편해지게 될 것이 뻔했다. 최대한 빨리 정신을 차리고 조직을 빠져나와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실행에 옮기지 못했다. 먹고 살 다른 방법이 떠오르지 않았다. 조직에 대한 불신과 밀려드는 회의감에 몸서리쳤고 사람들을 향해 조금씩 증오를 키워갔다. 매달 빠짐없이 내야 할 각종 고지서를 보면서 가능한 모든 사람과 무난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을 썼다. 나는 왜 치열하지 못할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왜 두려울까? 상처 주는 말에 대처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면 열심히 배우고 싶었다. 매 순간 자책했고 아파했다. 돌이켜보면 회한만 쌓였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직장 생활은 그 후로 20년간 계속되었다. 이쯤 되면 적응할 때도 됐지 하고 여유롭게 말하고 싶지만 사표를 내던 마지막 순간까지 나는 조직 부적응자였다. 정말 다시는 죽어도 안 해, 못해라고 생각했다. 오래 다니던 회사를 왜 그만두냐는 사람들의 질문에 대답했다. 이제는 정말 더는 못하겠어요. 돈도 싫어요. 진심이었다. 일에만 매달려 살아온 세월이 길었다. 쓸모없이 흘러가는 시간을 줄이느라 안간힘을 썼다. 죽을 때까지 써먹을 일 없는 영어 공부는 잠을 줄여가면서까지 왜 그리 붙들고 살았는지. 매년 1월에는 지키지 못할 계획을 세우고 다이어리 쓰는 일은 왜 또 그리 열심히 했는지. 남의 나라 지폐에 새겨진 벤자민 플랭클린을 따라하지 못해 왜 그렇게 안달이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다. 돌아보니 변화와 발전을 각오하지 않은 해가 없었다. 그렇게 해서 얻은 것은 나이 1살과 자기 관리를 잘한다는 자아도취뿐이다. 이렇게 몇 년을 더 살다가는 먹고 사는 일 외에 내가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는 다른 종류의 일이 있음을 영원히 모른 채 죽을 수도 있겠구나 싶었다. 때마침 몸이 살려달라고 비명을 질렀고 앞뒤를 따지지 않고 멈추기로 했다. 회사를 그만두고 긴 휴식 시간이 주어졌다. 달리는 데만 익숙해져서 그런지 아니면 한가로운 것, 빈둥거리는 것,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은 나쁜 것이라는 사고를 주입받고 자라서인지 한동안은 쉬기는커녕 불안에 시달렸다. 운동도 좋을 것이고 평소에 배우고 싶었던 것을 배워도 좋을 텐데 도무지 어디로도 발걸음이 가닿지 않았다. 해야 할 일이 오직 휴식뿐인데 정작 제대로 쉬지 못했다. 쉬는 것도 쉬지 않는 것도 아닌 어정쩡한 상태로 시간을 흘려보냈다. 사색에 젖어보려는 마음에 매일 아침 집을 나섰지만 며칠도 되지 않아 생각지도 않은 말이 튀어나온다. 사색도 하루 이틀이지. 이것도 지겨워 못할 노릇이네. 남들은 노년을 준비하는데 이러고 있다가 나만 혼자 뒤처질지 모른다는 불안은 생각 외로 즐겼다.
조금씩 줄어드는 통장 잔액도 20년 만에 갖는 나의 휴식을 방해했다. 노는 방법마저 잃어버려서 남는 시간을 어떻게 써야 할지 난감했다. 얼마나 어렵게 만든 기회인데 이렇게 무기력하게 시간을 보낼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우선 노는 즐거움을 찾아보자고 단단히 결심했다. 잘 노는 건 어떤 것일까? 일단 아무 생각도 하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오랫동안 나를 지배하던 야심으로부터 자유로워져야 한다. 도착해야 할 목적지도, 염려해야 할 미래도 없는 오직 현재만 존재한다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살았다. 먹을 때도 뚱뚱해지든 말든, 웃을 때도 눈가에 주름이 지든 말든 걱정하지 않았다. 통장이 비어가거나 말거나 남들이 일하거나 말거나 나는 한결같이 아무 생각을 하지 않았다. 내년 이맘때 같은 건 없다는 마음으로 살기 시작했다. 뭐든지 처음이 어렵지 일단 탄력이 생기면 쭉쭉 나가기 마련이다. 요즘은 침대에서 빈둥거리는 시간이 늘었다. 볕이 좋은 날에는 오전 내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고양이와 함께 베란다에 앉아 있다. 오후에는 빨래를 한다. 말랫감을 물에 불리고 박박 문지르고 비비고 삶고 헹구는 과정을 최대한 오래오래 즐긴다. 행주를 삶아 널어놓은 뒤 하얗게 말라가는 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본다. 넉넉하게 쟁여놓지 않으면 불안하던 일회용 행주는 이제 사지 않는다. 아주 천천히 살 거야. 모두가 출근하느라 정신이 없을 월요일 아침에 나는 손빨래를 할 거야. 이제 출근 같은 건 안 하거든. 나의 부엌. 만약 누군가 내게 지난 53년을 살아오면서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낸 지방 공간이 어디냐고 묻는다면 나는 서슴없이 부엌이라고 대답할 것이다. 자는 시간을 뺀 나머지 시간 중 가장 부지런하게 움직였던 공간은 부엌이었다. 부엌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았던 만큼 부엌에 대한 소망도 자연스럽게 늘어났다. 내가 꿈꾸는 부엌에 관해 이야기하면 그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 의문을 갖는 사람도 덜어 있겠지만 지금까지도 이루지 못한 풍경이니 적어도 내게는 좀처럼 실현되기 어려운 풍경인 것은 분명하다. 내가 꿈꿔온 부엌의 풍경은 이런 것이다.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적당한 크기의 창문이 있다. 그 창문에는 아기자기한 자수가 놓인 아이보리색 린넨 가리개가 바람에 살랑거린다. 창문엔 작은 창턱이 있고 귀여운 화분들이 거기에 앉아서 설거지하는 내 모습을 바라봐 주었으면 좋겠다. 밖에는 작은 정원이 있고 부엌 창으로 보이는 풍경에는 벚나무 한 그루가 서 있다. 봄이 되면 눈이 부시게 흐드러진 벚꽃을 바라보며 남은 생 이렇게 살다가 벚꽃처럼 한순간에 져버리는 것도 나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루 중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고 가장 정성을 쏟아 무엇인가를 만들어 먹는 공간에 이 정도의 그림을 그리는 것은 소박한 꿈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부터는 꿈이 한낱 꿈으로 끝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어서 서글퍼졌다.
줄곧 아파트에서 생활했으니 꿈꾸는 부엌의 모습은 하나의 허상에 불과했다. 지금 내 주방에도 작은 창이 하나 있지만 그 창으로는 305동이라고 써진 아파트의 옆구리가 보인다. 또 하필이면 주방이 북쪽을 정면으로 바라보고 있어서 오후만 되면 전등을 켜 짙게 깔리기 시작한 어둠을 몰아내야 한다. 오랜 시간 어두운 부엌에서 그늘진 시간을 보내면서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벚나무가 창밖으로 보이는 부엌에 대한 꿈을 서서히 접었다. 꿈을 접는 과정에서 나에게는 시간이 필요했다. 길고 긴 방황의 시간을 거쳐 어쨌거나 결국 나의 부엌으로 돌아왔다. 문득 궁금했다. 왜 나는 지금 서 있는 곳이 아닌 다른 부엌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 했을까? 햇살이 가득 들어오고 벚나무가 보이는 창이 있는 부엌이라면 내가 원하는 것을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그런 부엌이 있는 집이라면 내게 감춰진 능력을 찾아내고 새로운 출발이 가능할 거라 믿었다. 그러나 방황을 끝내고 돌아온 나의 주방은 오랜만에 내게 평온을 선물해줬다. 이곳이 다름 아닌 내 자리임을 확인하고 마음이 떠나 있었음에도 여전한 부엌의 모습을 보니 편안함이 느껴졌다. 오늘도 나는 어둡고 비좁은 나의 부엌에서 노트북을 펼쳤다가 접고 책을 펼쳤다가 접는다. 오래된 찻잔에 뜨거운 물을 붓고 티백의 차가 우려지길 기다리며 생각한다. 나의 몫으로 정해진 공간. 이곳이 바로 천국이구나.